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민주주의의 체제 유형, 세계적인 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첫 번째에는 A.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에게 부여되며 국민이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를 통해 통치하는 정부 체계입니다. 정치적 평등, 다수결, 소수의 권리 존중의 원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며 법의 지배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보호합니다. 선거, 법의 지배,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 이러한 통치 형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를 강조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공공의 참여와 또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들이 정치 결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로마 공화정은 선출된 대표들을 통한 초기 대의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중세 유럽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후퇴했지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대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부각시켰고, 여기서 대표적 민주주의는 또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현대에는 대의민주주의가 보편적이죠. 19세기 자유주의와 함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정부 형태가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제 자유주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죠. 20세기에는 세계대전과 냉전을 통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으며
참여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대 와서는 이제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했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들 발전해서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특히 기원전 5세기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초기 민주주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뭐 그거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대신 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모든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A민주주의와 대조해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직접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들은 의회에 모여 법률과 정책 결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투표했습니다. 직접 광장에 모여서 했죠.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모델은 당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만연했던 군주제 및 과두제와는 상당히 다른 집단 거버넌스의 선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제 군주제, 왕이 다스리거나 과두제,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시행했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공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의회인 에클레시아에서 주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된 500인 위원회는 이러한 회의를 준비하고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이 선출됐고 이 선출된 사람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성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강조했지만 시민권은 상당히 배타적이었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죠. 오늘날의 시민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노예가 아니고 군사훈련을 이수한 남성 아테네인에게만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의 민주주의 특성은 노예가, 노예는 안 되는 거죠. 노예는. 이건 노예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데, 아테네 민주주의의 원칙과 실천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좀 굉장히 새로운 거고, 법 앞의 평등과 집단적 의사결정과 같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사상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이 나타나게 되고, 법의 평등과 또 의사결정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이런 것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죠. 그러나 아테네 모델에는 여성, 노예, 비시민권자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예는 그 배제되었고, 여성도 배제되었고, 또 외국인들은 시민, 비시민권자들은 이제 갈 수가 없었죠. 궁극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유산은 지속되어서 역사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이상과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러한 아테네 민주주의가 또 로마 시대를 거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정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은 현대에도
계속해서 민주적 사고와 실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치 과정에 이제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 또 지역사회 참여, 이건 이제 자치라든가 지방 분권에 관계되는 거겠죠. 자, 로마 공화정. 로마는 공화정을 실시했는데 공화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시대 이후 고대 로마 공화정은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요새 뭐 공화주의 또는 뭐 어,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정. 기원전 6세기에 설립된 로마 공화국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선출된 대표가 통치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정부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가 통치하는 그런 형태죠. 직접 통치하는 아테네 민주주의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대표가 이렇게 관여를 했죠. 이 시스템은 나중에 대의민주주의로 알려진 것의 기초적인 측면을 마련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로마 공화정의 실시로 그런 것이 좀 기초가 되었고, 로마 공화국에서는 공화정, 즉 공공 업무라는 개념이 중심이었습니다. 레스푸블리카, 공화정이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로마에서 나왔죠. 권력은 군주가 아니라 선출된 관료들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확립된 법률에 따라 통치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카이저가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관료들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또 그냥 하니까 로마법이 유명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했다. 공화국에는 귀족을 대표하는 원로회인 상원과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인민회의 등 다양한 통치기관이 있었습니다. 귀족을 대표하는 원로회고, 음,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인민의회가 있었다. 영사를 포함한 치안 판사는 시민들이 선출했으며 정부와 군대의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부를 시민들이 선출했다는 거죠. 로마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단일 개인이나 집단이 너무 많은 권력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견제와 균형 시스템,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역사성에서 다 이미 다 실현된 것들인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시스템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발전, 특히 자유를 보호하고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분리하려는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 한 사람이나 뭐 한 집단이 갖게 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법,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공화국은 쇠퇴하고 결국 로마 제국으로 변모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결국 로마 제국으로, 엠파이어로 변모하게 되죠. 부의 불평등, 군사적 정복, 정치적 부패 같은 요인들이 공화정 체제를 약화시켰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발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쇠퇴하기도 하는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군대로부터 개인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낸 영향력 있는 군사 지도자들의 부상 또한 이러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이사르 같은 군대를 가진 권력들이 이러한 민주주의 쇠퇴를 가져오게 됐죠. 공화국이 아우구스투스 치하의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민주적 요소가 쇠퇴하고 독재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든가 로마사를 읽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이렇게 나중에 로마가 쇠퇴했지만 로마 공화국 쇠퇴했지만 로마 공화국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컸다. 여러 저술들이라든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유산이 남아있죠. 대표 거버넌스, 법적 구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은 이후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민주정부 설계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한다는 거, 그리고 대표를 뽑는 거, 그다음에 법적 구조, 로마법이 유명한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고 또 견제와 균형, 이것은 나중에 또 그 많은 미국의 그러한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견제와 균형이 이제 있었다 그 당시도. 로마 공화국의 유산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복잡성과 권력, 대표성, 법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강조합니다. 다시 이제 반복인데 그 대표 민주주의 또 그런 거고 견제와 균형. 중세 유럽은 우리 한 1000년간 하나의 암흑기로 알고 있는데 중세 유럽의 지배적인 정치 체제는 봉건제였으며 이는 민주적 관행을 크게 억압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세에는 봉건제였다는 거죠. 그죠? 봉건 영주가 체제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국가,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민주적 통치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봉건 국가 또는 봉건 체제에서도 이렇게 민주적 통치가 있었다는 거죠. 이는 종종 상인 계급의 영향력과 권력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런 통치라든가 권력 지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장사하려고 그러면 국경을 이렇게 넓혀야 되니까. 도시의 경제적 번영에 점점 더 중요해진 이 상인들은 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요구하고 획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뒤에 말하는 그 부르주아지들이죠. 이 상인들은 점점 이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 일부 도시 국가에서는 공공의회, 선출된 의회 등 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는 정부 형태를 개발했습니다.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절대 왕정에서 이렇게 그 상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르네상스는 이제 부활이라는 뜻이 있죠.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는 유럽의 정치 사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면서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있었죠. 민주주의 사상이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그 그리스에 대한 그러한 재발견,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전 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민주주의의 원칙의 재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에서 다시 발견을 되겠죠. 이 시기는 개인주의와 지적 자유를 장려하고 중세 시대의 봉건적, 종교적 정통에 도전함으로써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 중세 시대 때는 거의 1000년간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이제 부각되죠. 또 이어진 계몽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계몽주의는 이제 뒤에 이제 계몽주의, 특히 이제 존 로크, 볼테르
몽테스키에, 장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 이때 이제 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 그다음에 이성, 그 전에 중세에는 이제 리성이라기보다는 신앙 이런 것이었고 평등의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특히 그 상인들은 인간의 평등 이런 거를 많이 예, 옹호했죠. 그들은 정통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버넌스, 사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 사회계약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했죠. 왕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게 특히 존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권과 동의에 의한 통치에 관한 존 로크의 이론은 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또 루소 같은 경우는 루소의 사회계약 개념은 정당한 정치적 권위가 상호 이익을 위한 평등한 합의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에서 이런 평등이 나온다. 그렇죠?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계몽주의 이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온 존 로크의 자유, 또 루소의 평등, 또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들은 민주주의 헌법과 제도의 발전에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자, 이들의 이 사상이 미국 혁명에 영향을 줬고 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의 민주적 정부 형태의 점진적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은 대의정부, 대표정부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이 대표제, 대의정부,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 보호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부각됐죠. 이 대의정부라든가 법치주의, 개인의 그런 자유. 5.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은 1775년부터 1783년,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은 현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계몽주의의 이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그러한 이상을 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고와 실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보면 이제 루이 14세, 루이 15세 이런 왕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켰죠. 미국 혁명은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인 미국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한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죠. 로크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이러한
루소라든가 로크의 그런 사상들이 있죠. 음?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계몽주의적 이상과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의 정당성을 요약한 획기적인 문서였습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또 계몽주의적 이상과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의 정당성, 선출된 정부,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에 관한 조항을 담은 이후의 미국의 헌법은 민주적 통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선출된 정부, 시민들이 선출한 정부, 권력 분립. 부분적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프랑스 혁명은 군주제와 귀족 정권에 대한 복잡하고 격동적인 격변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혁명은 미국의 헌법에 있는 여러 그 사상들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죠. 프랑스 혁명의 볼테르라든가. 이는 구체제를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게 좀 뒷변이 좀 있고 한데, 평등을 위한 건 아니고, 어,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혁명은 프랑스 제1공화국의 설립과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대한 저항을 천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 여러 가상들이 특히 그 시민의 권리 선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죠. 두 혁명 모두 개인의 자유와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뭐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정복하고 새롭고 민주적인 정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아니고 시민.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 이러한 시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의회가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고 의회는 바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거였죠. 이런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과 혁명에 영감을 주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혁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들의 유산은 민주적 가치와 제도의 광범위한 채택, 인권 강조, 입헌민주주의 발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상징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추구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헌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서들은 자유와 평등, 이 자유와 평등이 이제 중요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요소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와 국민국가의 형성. 19세기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특징 지어지는 중요한 정치적 변혁의 시기였으며, 그래서 국민국가가 이제 이때 생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는 민주정부의 수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부, 민주정부, 이렇게 입헌민주주의 진행되는죠. 이 시대는 절대 군주제가 쇠퇴하고 입헌정부가 등장하면서
법치와 개인의 권리가 점점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개인주의는 사실 그 루터, 르네상스 시기에 그런 루터가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치, 이건 이제 로마 시대의 그러한 법치와 계속 연결된 거죠. 공통된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권 국가라는 이념에 기초한 국민 국가 개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주권 국가, 주권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됐죠.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뭉쳐서 국가를 형성하는 시기가 됐죠. 이러한 변화는 종종 민주적 열망과 일치하는 민족주의 정서의 증가에 촉진되었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제 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민족이 주체가 되는 국가를 형성했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국가 공동체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했고,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개인의 자유, 시민의 자유 보호, 정부 개입 제한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도덕 철학인 자유주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당 이때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입헌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입헌주의. 그다음에 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19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 또는 공화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절대 군주제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서 혁명을 통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이제 입헌군주제죠. 영국은. 이러한 체제에서는 선출된 의회가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헌법 체계는 통치자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의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대통령제가 아직 없었죠. 참정권의 확대는 이 기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참정권 확대. 이제 특히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노동 계급 남성, 궁극적으로 여성을 포함하여 더 넓은 인구 집단의 투표권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기에는 또한 민주적 개혁을 옹호하는 정당과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이제 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정당은 이제 정권을 바뀌는 그런 단체죠.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대표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도시 노동계급의 성장에 기여했고, 이는 사회민주주의와 노동권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회민주주의 또는 그 노동자들의 그러한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이 생겼죠. 19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은 20세기에 더욱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러한 노동국 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입헌 통치, 대의제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강조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입헌 통치, 그러니까 의회가 생겨나게 됐고, 대의제도, 대의제도. 아까 말한 그 대신해서
하는 정부, 그다음에 청정권 확대. 이 기간은 더욱 민주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여 보다 평등하고 다원적인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등, 프랑스에서 평등, 이게 뭐 남성과 여성의 평등, 또 노예와 시민, 평등. 10번, 20세기의 민주주의 확산, 20세기에는 민주주의,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크게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민주적 이상의 확산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세계 정치 환경에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제 냉전이 계속됐죠. 냉전이.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한 자유주의.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옛 군주제와 제국에 대한 환멸과 자결주의의 태도는 유럽의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을 가져왔습니다. 반복되는 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군주제에 대한 환멸에 이제 국민국가 형성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국민국가가 그 전부터 이렇게 진행됐지만,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의 설립 역시 평화와 협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지를 반영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와 협력에 대한 그런 2차 세계대전의 그런 것들이 강조됐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치라든가 무솔리니 망하니 제2차 세계대전 일본도 있고 주축국 세력의 패배는 여러 전체주의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고 특히 서유럽에서는 종종 민주정부로 가득 찬 공벽을 만들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됐죠. 영국이라든가 독일, 또 프랑스.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인권과 자결권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권, 유엔 인권, 선언이라든가 자결권 이런 것들이 예, 강조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는 탈식민화 운동도 있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이제 개방되고 또 독립국가 형성이 됐죠. 이 탈식민지화 시대는 새로운 민족 국가의 출현으로 특징지어지며 바로 수백 개의 민족 국가가 형성되고 그 많은 국가가 민주적 정부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을 따라서, 미국을 따라서 민주정부 형태를. 그러나 그 과정은 내부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내부 갈등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식민지배 유산 등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난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시대의 유산이 남아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됐었죠. 냉전은 1947년부터 1991년 소련이 무너지기까지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서구와 공산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이에 세계적인 투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전 시대에는 이제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가 이제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형성했죠. 원래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소련과 그 미국이 서로 그 연합국이었습니다. 이제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은 유럽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예,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구소련 국가들의 민주화와 전 세계 많은 공산주의 정권의 자유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폴란드가 체코슬라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끝났죠. 20세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여성과 소수 집단의 투표권을 포함한 보통선거의 도입은 보통선거가 될 수 있죠.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포용적이고 대표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국제기구와 조약은 민주적 통치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적인 통치와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 국제기구, 유엔이라든가 여러 조약들은 20세기 민주주의 확장의 특징은 민주주의가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통치 형태로 점점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보편적인 그런 정치 제도로 어, 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기간은 민주주의가 전 세계 국가의 기본 목표이자 규범적 이상으로 널리 간주되는 현대 글로벌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적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러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즉각적인 역할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유지하는 한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스위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있고, 대다수 국가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의민주주의 또는 대표민주주의를 어, 취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죠. 이러한 시스템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유권자를 대신해서 공무원이란 뭐냐? 행정기구 이런 것이 뭐냐? 국민의 집단적 의지와 이익을 이상적으로 반영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정부의 대표자를 뽑으면 그들은 이제 관료를 통해서 행동을 오늘날 민주주의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복잡성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이 좀 있었죠.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치적 참여를 변화시켜서 민주적 과정에 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대중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정보 통신을 통해서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대중이 직접 참여하게 되죠. 이러한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활동을 촉진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토론과 담론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디지털 격차 문제, 잘못되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거,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됐죠. 세계화는 경제, 문화, 정치 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상호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이상과 관행의 확산을 촉진했지만 국가 주권, 경제적인 불평등, 문화적 동질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글로벌화 되지만 동시에 국가 주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고 또 불평등이 생기게 됐죠. 현대 민주주의는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개방적이고 반응적이며 포용적일 것을 점점 더 기대하고 있으며 부패 방지 조치, 시민 자유 보호, 사회 정의 증진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민주적인 토론, 정책 토론 및 시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이제 민주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권리에 대한 필요성은 민주사회가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 민주주의는 기술 진보, 글로벌 상호 연결성,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음,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도전의 직면에 있는 동안에도 정치적인 표현, 인권,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추구를 위한 강력한 힘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제 미국과 미국과 아시아, 또 중동 다르죠. 그렇죠.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정치 체계이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각 시대와 사회의 독특한 요구와 조건에 맞추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음. 자, 여기서 이, 이 파트가 끝났고, 음,
이제 다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다큐 프로그램인데, 음, 점 민주주의로 운영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회를 포함해 평의회, 집정관, 법정 모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장과 법정 입구마다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던 유물. 이 유물은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장치입니다. 시민들은 이 장치의 오른쪽 가로흠에 각자의 이름표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어 왼쪽 수직관으로 떨어뜨립니다.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이 멈춰서면 그 줄에 이름표를 넣은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닌 추첨. 이것이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시민들은 왜 추첨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했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은 통치자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첨제도와 단임제를 통해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d so this, I think, is really the heart of the idea is that everybody has an equal chance to take those important positions of government.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같은 몫의 정의감과 양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아테네 시민들. 그들에게 정치는 정의감과 양심만 있다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믿음. 바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And they believed that every citizen had these things. Every citizen had the ability to make judgments, both about himself and about other things. 우리는 흔히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우 정치였다면 어떻게 200년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토대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웃의 제국인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전통도 중우 정치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1775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 인근 렉싱턴시 외곽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와 7년에 걸친 전쟁을 벌인 끝에 이 지역을 손에 넣은 영국. 하지만 긴 전쟁엔 대가가 따랐습니다.
영국은 바닥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 미국에 차, 설탕, 종이 등의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분노한 보스턴의 한 단체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을 습격해 차 화물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영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자치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영국군에 맞섰습니다. 영국군과 보스턴 민병대의 첫 격돌, 그것이 바로 렉싱턴 전투였습니다. (8) 년간 계속된 전쟁은 결국 미국 시민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1787년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주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적인 재헌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는 두 개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별주들의 자치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강력한 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겁니다. 논쟁 끝에 결국 주 대표들은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헌법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안 비준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헌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연방정부안을 옹호했던 제임스 메디슨은 법안에 대한 뉴욕주의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방주의자 논설이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미국 국가 체제의 성격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제라고 표방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제임스 메디슨이 쓴 연방주의자 논설이 게재된 뉴욕신문입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화제는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exander Hamilton and James Madison. And both of them were very anxious indeed to insist that the American Republic wasn't going to be like any of the Greek democracies. It was going to be a new form of state which would work on a much larger scale and which would take its political decisions in a more sensible way and a way which wasn't so subject to immediate impulses in a large group of people. To what they saw as sort of crowd political phenomena.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약 3만 명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민회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대표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미 건국 당시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 투표 가능한 인구는 2억 3,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경기장으로 알려진 미시간대 스타디움. 이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고대 아테네 같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한다면 투표 가능한 미국 시민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미시간대 스타디움 2,340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We need every American to stay active, but I can promise that a little 이런 집회에서는 토론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5분씩만 말을 해도 2억 3,400만 명이 모두 발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1억 7천만 분, 즉 2226년이 소요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 같은 정치 참여 방식으로는 미국 정부를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접 민주주의 대신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공화제였습니다. So when these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both the founding fathers in this country, authors of the Federalist among them, and the leading political leaders in France, they thought democracy is a bad form of government. And they were saying, we're not establishing democracy, we're establishing a republic. What's a republic? 미국 건국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오히려 공화제를 훨씬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화제보다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원 배분에 참여하려는 가난한 시민들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보통 선거권입니다. 1842년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2명의 주지사가 동시에 선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도어. 그는 시민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시민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주지사로 선출된 토마스 도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투쟁까지 벌이려 했던 시민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다름 아닌 선거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인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달라.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총을 잡고 나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선거권 특대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란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주동자 도어는 재판에 회부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미국 연방 전체로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로드 아일랜드 주는 선거권 조항을 개정합니다. 반역죄로 수감됐던 토머스 도어도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 마침내 미국에서는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